네, 지금부터 111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식 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처음에 회계 배울 때 부기에 대해서 개념을 쌤이 정리해 드렸죠. 근데 이 부기가 크게 두 가지의 부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단식 부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식 부기가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배우는 부기는 복식 부기죠. 왜요? 단식 부기는 말 그대로 단순한 방식의 부기예요. 단순하다 보니까 얘는 뭐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없다? 원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 같은 이런 일정한 원리가 없는, 원칙이 없는 내 마음대로 적는 그런 이제 형식의 부기를 단식 부기라고 해요. 그쵸? 자, 이런 거는 회사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기는 뭐다? 그렇죠. 일정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복식 부기입니다. 즉,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방식의 부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식 부기는 당연히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고 그 원리 원칙을 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복식 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즉 차변과 대변 이중으로 기록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말이고요. 드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산 등의 증감 변화에 대해서 개별 항목의 변동만 기록한다? 아니죠. 개별 항목이 아니라 차변과 대변의 뭐다? 양쪽의 항목 모두를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이니까 4번 체크하시고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념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누구였죠? 유형자산이었죠. 그쵸? 얘는 뭐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유형자산에 속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누구입니까? 1번의 건물이 되겠죠. 자, 사채는 부채이고요. 보험차익은 수익이고 퇴직급여는 비용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딱 보더라도 얘들은 자산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별표 100만 개. 자, 우리 3번 문제는요. 회계 2급뿐만 아니라 회계 1급 전산 세무까지도 계속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누가 있었죠? 현금. 물론 현금에는 지표와 주화도 있지만 뭐 송금수표, 뭐 자기야수표, 타임반응수표, 가계수표, 배당금 영수증과 같은 그런 통화대용증권도 있었죠. 자,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도 현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취득 당시 절대로 뭐다? 결산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결산 아니라고 적어 놓으세요. 결산이 아니라 취득 당시예요. 그럼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주식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것들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에 나와 있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쌤이 기본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바로 뭐예요? 방금 쌤이 1번에서 얘기했던 일정한 원리 원칙이죠. 그쵸? 약속된 원칙과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회계,
그런 회계를 쌤이 복식회계다, 위에서 복식부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런 회계는 누가 쓰는 겁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쓰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어떤 곳이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죠. 즉 돈 벌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가 하는 회계가 바로 영리회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는 재무회계도 하고 또 관리회계 같은 원가회계도 하고 또 세무회계도 하는 거죠. 그런 재무회계가 바로 뭐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식의 회계는 가계부예요. 우리 엄마가 시장 가서 콩나물 사고 고기도 사고 야채 과일도 사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그런 내용들을 장부에다 적죠. 근데 엄마가 차변에 과일,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합니까? 아니죠.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쵸? 즉 뭐다? 마음대로 단순한 방식으로 장부를 적는 거죠. 그런 회계를 가계부,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죠. 단식부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특징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재고 자산이 뭐였죠,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죠. 그렇죠? 팔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는 자산 중에서도 어디에 속한다? 재고 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1년 이내에 이제 보유할 거기 때문에 유동 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근데 틀린 게 뭐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은 재고 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2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렇죠. 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취득 시, 즉 뭐다? 매입 시. 매입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하죠? 걔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에 플러스 하는데 판매할 때, 즉 매출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하죠? 매출이라고 할까요? 매출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쌤하고 분계 공부할 때 누누이 강조했고, 또 시험을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몇 번이나 강조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죠. 매입 시의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판매 시, 즉 매출 시의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 누누이 강조했죠. 그럼 2번은 뭐다?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왜 3번일까요? 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차변에 상품 얼마, 예를 들어서 100원, 대변에 현금 주었다, 100원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매입을 했죠. 왜 매입을 했습니까? 왜 매입을 했을까요? 그렇죠. 나중에 팔려고. 그럼 팔기 전까지는 뭐다? 그냥 자산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되지 않는 자산은 그냥 자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매입한 시점이 그냥 뭐다? 자산이에요, 자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비용이 되는 겁니까? 얘를 팔았을 때. 그래서 쌤이 팔게 되면은요, 대변에 뭐다? 상품 매출로 분개하라고 했죠. 얘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원에 팔았다. 그럼 차변에는 현금 들어오겠죠. 얼마? 150원. 근데 원래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뭐도 분개한다고 했죠? 드디어 팔았으니까 상품이 사라지죠.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사라지면서 100원. 얘를 차변은 뭐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100원. 즉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팔려 나가면서 상품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한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거지, 맞죠? 매입한 그 당시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개별법은 물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액도 가장 정확합니다. 누구보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러한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게
개별법이에요. 하나하나 원가와 그 다음에 재고액의 금액을 파악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개념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금전을 수취했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 과목이래요. 자, 무슨 말이죠? 분개해 볼까요? 돈이 들어왔대요, 회사에. 그쵸? 그럼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던 보통이금 들어오던 들어왔겠죠. 근데 이 돈 왜 들어온지 몰라. 그럼 그때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라고 했죠? 뭔지도 모르고 받은 돈, 가수금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수금이 나중에 원인이 판명되면요. 그땐 당연히 차변에 가수금이 사라지면서 대변에 판명된 이름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외상값 받았다, 외상 매출금. 그쵸? 아니다. 이거 세입자한테 월세 받은 거다. 그러면은요, 뭐 임대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가수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임시 과목이에요.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은 영업활동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를 회계 처리할 경우에 차변에 기재될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굳이 쌤이 분개해야 될까요? 아니죠.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했던 얘기는 접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분개하면 차변에 뭐다? 접대비. 그쵸? 대변해요. 현금이 좋겠지. 이거는 문제도 아니죠. 정답은 접대비가 정답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번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바로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별표. 전산회계 1급의 수준인데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재고조사는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평가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매출원가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했죠? 상품 계정에서 구했죠?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게 100원이 있다. 이건 모자라니까 900원만큼의 물건을 덧대 온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은 총 얼마가 있습니까? 1000원치죠. 얘는 구제품, 얘는 신제품. 맞죠? 1000원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팔아버리면 뭐가 된다? 매출원가 되는 거고요. 팔고 나오면 기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장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0원치가 있다면은요, 내가 800원치를 팔았다면은 기말에 얼마 남았을까? 200원치. 그쵸? 700원치를 팔았다면 기말에는 300원 남을 거고요. 600원치 팔았다면 기말에는요, 400원 남겠죠. 자,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내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뭐다? 기말은,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줄어듭니다. 즉, 많이 팔수록 기말은 줄어들어요. 그쵸? 근데 적게 팔수록 어때요? 적게 팔수록 기말은 많아집니다. 이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기말이 올라가면 매출원가는 줄어듭니다. 그쵸? 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출 총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이제 같이 알아보자고요. 자, 풀어주세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풀어주세요. 네. 순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구한 매출원가 빼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순매출이 1000원이다. 매출원가는 8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 200원이죠. 근데 만약에요, 순매출이 1000원인데 매출원가가 600원이야. 그럼 이익은 얼마? 400이죠. 여러분, 쌤이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둘 중에서 매출원가 누가 많아요? 800원이 많죠? 그럼 매출원가가 크니까 어때요? 이익이 600원일 때보다 이익이 어때요? 작아지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기말에 팔고 남은 게 작으면 작을수록 매출원가는요 커져요. 그럼 매출원가 커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빼는 게 많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감소하잖아. 그쵸? 그럼 반대로 기말이 많으면은요 매출원가는 작아지겠지.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지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빼는 게 작아지니까 그만큼 이익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기말이 커지면 뭐다? 매출원가는 작아져요. 기말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져요. 그러면요, 이익은 많아져요. 아시겠죠? 거꾸로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커져요. 매출원가가 크게 커지게 되면은 빼는 게 많으니까 이익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기말과 이익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례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매출원가는 반비례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쌤이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말이 많아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그러면 이익은요 당연히 많아져요. 왜? 매출원가, 원가가 빼는 게 많아지니까. 빼는 게 작아지니까. 빼는 게 작아지면 그만큼 뭐다?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과 이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기말 금액이 감소하면, 자, 거꾸로 감소하면은요, 원가는 커지겠죠. 이익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커진다고 했죠. 근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옳지 않아요. 옳은 거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 기말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는 커지고, 매출원가가 커지면은요, 이익은 작아져요. 증가하는 게 아니죠. 자,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원가 증가한다. 기말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어때요? 감소하죠. 항상 기말과 매출원가는 거꾸로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자, 4번. 기말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이익도 증가한다. 기말과 이익은 서로 비례한다고 했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말이 커질수록 이익도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이 커지는 거야. 왜? 매출원가가 떨어지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거 많이 어려워요. 쌤이 기본 강의 때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그쵸?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쌤이 손익 계산서는요, 차변에 비용이 적히고 대변에 수익이 적힌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영업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이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영업비용이 있고 영업외 비용이 있어요. 근데 영업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영업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쌤이 비용은 거의 대부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고 했죠. 근데 영업외 비용들은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쌤이 기용실, 기억나시죠? 기가 뭐예요?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건요, 이자 비용. 이자 주는 것도 판매 관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요, 실. 무슨 손실. 기억나시죠? 근데 무슨 손실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쌤이 X를 끈 겁니다. 그쵸? 그럼 나머지가 이제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근데 정확히 하시라고요. 세금과 원가는 비용이 맞죠? 보험료도 비용이 맞아요. 근데 미수금은요? 이건 자산이잖아. 미지급 비용은요? 부채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과 부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으시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들도 뭐다? X예요. 선급비용. 선급비용이 자산이죠? 그렇죠? 얘도 아니에요. 그럼 비용은 영업의 비용을 뺀 나머지의 비용은 세금과 원가하고 보험료밖에 없습니다. 두 개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잔액시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좀 접근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시산표는 BS와 IS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요, 자산, 부채, 자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게 기말에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죠. 자산은 당연히 기말의 자산입니다. 부채도 기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외워주세요. 여기 자본금이죠. 자본금. 얘는 기초의 자본금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기말이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기말 자본은 기초의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기말 자본이 오게 되면은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단기 순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기초의 자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기말이 오는 건데 자본만 기초가 와요. 이유가 뭐냐? 여기 수익과 비용이 함께 오잖아요. 근데 수익과 비용의 합계는 뭐다? 거의 일치하지가 않죠. 여기 보세요. 수익이 6만원이잖아요. 그럼 급여는 얼마예요? 5만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6만원에서 5만원을 빼게 되면은 뭐라? 단기 순이익은 얼마이다? 만원임을 알 수가 있겠죠.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단기 순이익이니까. 그쵸? 그럼 그 많은 만큼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 많은 만큼이 왜 모자란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자본금의 단기 순이익이 들어가야만 기말의 자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기말로 만들어버리면은요, 기말로 만들어버리면은 자산부채 자본까지는 합계가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만 적게 되면은 이거 합계가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어쩔 수 없이 뭐다? 기초의 자본금을 적어주는 거죠. 기초의 자본금을 적어야만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뭐다? 그 결산을 하기 전에 검증을 위해서 작성하는 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말의 자본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의 자본금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단기의 기말 자본금은 82만원이다. 여기 있는 82만원은 뭐라고요? 얘만 쌤이 기말이 아니라 기초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유동자산의 총합계액은 90만원입니다. 유동자산은 누굴 말하는 거죠? 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봤을 때 딱 봐도 현금과 건물 이 두 개가 자산이죠.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현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얼마? 22만원. 그쵸? 근데 건물은 유형자산이니까요, 얘는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유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총합계액은 현금의 금액 딱 하나, 얼마? 2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원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비용을 말하는 거죠. 비용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아닌지 모른다 할지라도 비용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5만원이죠? 어떻게 13만원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쵸? 틀렸어요. 자, 급여는 참고로 직원들 월급 주는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죠. 5만원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다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은 만원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자 수익 6만원에서 급여라고 하는 비용 5만원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 나온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질문, 단기의 기말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83만원이죠. 왜요? 쌤이 여기 있는 자본금은 기초자본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초에 있는 자본이 기말에 갔을 때 증가하면 이익 나오고 감소하면 손실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가 증가했길래 이익이 단기순이익이 10,000원 나온 거예요. 10,000원이 증가했으니까 단기순이익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무슨 말이지? 자, 다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할게요. 얘가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죠. 그러면 기말의 단기순이익은 얼마예요? 10,000원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10,000원이 뭐다? 기초의 자본하고 만났을 때, 그렇죠? 이 10,000원이 기초의 자본과 만났을 때 기말 자본 83만 되는 거죠. 결국은 10,000원이 올랐으니까 기말 자본이 83만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10번도 조금 생소한 문제였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분개하면 됩니다. 영업용 차량을 현금 100만원 주고 구입하게 되면은 차변에 차량 운반고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 맞죠? 자, 사무실 월세 100만원 현금으로 주면은 현금 나간다 대변에 100만원, 차변에 월세 주었으니까 비용 발생 임차료, 그쵸? 3번 정기예금 이자 10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요. 대변에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발생. 상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차변에 상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산의 증가인지 자산의 감소인지를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 뭐다? 자산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오면 되겠죠. 그쵸? 누구입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1번이 정답이에요. 차변 대변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오면 돼요. 나머지는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분개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12번. 다음은 서울 상사의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배운 적 있었죠? 참고로 자본적 지출은 우리의 사회 유형 자산의 그 자산의 원가와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지출이죠. 그래서 분개할 때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라고 했죠. 즉 자산 분개하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뭐가 있었다? 돈이 되는 지출들, 즉 우리의 사업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증축했다, 리모델링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산의 원가가 증가하는 지출이죠. 이런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근데 수익적 지출은 뭐예요? 얘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왜? 자산의 원가가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뭐다?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죠. 주로 어떤 게 있었죠? 페인트 도색, 유리창 파손된 거 교체하는 거,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새로운 유리창 구입하여 교체했습니다. 이게 유리창 파손이 아니고 교체죠.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뭐다? 수익적 지출이죠. 2번 기기장치의 경미한 수준의 부속품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해당 부속품을 교체했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수준의 부속품을 교체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뭐다? 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들이 보통 뭐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상가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은요 자본적 지출이었죠. 우리 회사의 건물의 원가가 증가하는 지출입니다. 사업장의 벽지가 찢어서 외주업체를 통하여 다시 도배를 하였다. 여러분, 도배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죠.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은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느낌이 와야 돼요.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수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회사 자산의 원가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겠다,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자산의 원가가 늘어나는 그런 지출은 바로 뭐다? 엘리베이터 설치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건물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 그럼 과연 이 건물이 1억일까? 아니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순간 이 건물의 가치는 확 뛰어요. 그렇죠? 그런 지출을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이 혼자 자본적 지출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다음은 합격물산의 세금 납부 내역인데요. 회계 처리 시 A와 B의 차변 계정 과목으로 주어진 것은 뭐냐, 그 얘기죠. 바르게 짝지어진 게 뭐냐. 간단하죠, 여러분. 합격물산 대표자의 소득세 납부입니다. 우리 회사가 합격물산인데 대표가 내야 되는 세금을 왜 우리 회사가 내냐고. 그쵸? 그럼 이건 뭐다?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 쓴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출금. 그쵸? 인출금. 그 다음에 합격물산 사옥은 회사죠. 그럼 회사에 대한 건물재산세,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당연히 세금과 공과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합격물산의 단기말 부채 계정의 잔액의 일부인데요. 재무상득표에 표시될 매입채무는 얼마인가? 여러분, 매입채무는 뭐가 있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범위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하면 되잖아요. 얼마? 5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이죠. 그쵸?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의 자본은 얼마입니까? 기초의 자본, 수익, 기말 자본, 비용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쌤이 무조건 뭐라고 했죠? 재무상태표 2개 그리고 손익계산 한 개 그리라고 했죠? 왜? 재무상태표는 1월 1일 기초와 12월 말날 기말게 필요하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얘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적어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오죠? 10만원. 자, 기말 자본은 얼마? 재무상태표 기말의 자본이죠? 20만원. 비용은 얼마? 8만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부를 마감합니다. 지금 얘는 뭐 마감이 안 된다, 그렇죠?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도 지금 마감이 안 되죠. 근데 얘는 마감이 되죠. 수익이 10만원이고 비용이 8만원이다. 그럼 2만원 모자라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단기순이익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기초의 자본을 묻고 있죠. 그쵸? 그럼 기초의 자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결국은 기말의 자본 20만원에서 단기순이익 2만원을 빼면 돼요. 정답은 18만원이죠.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기순이익 2만원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기말의 자본에서 자본을 K라고 할게요. 기초의 자본을 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20만원이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야만, 이걸 X라고 합시다. 얼마를 빼야만 2만원 나올까? 18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즉 이 말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하면은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소하면 거꾸로 손실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만 안다면은 18만원 2번이 답이구나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산회계 2급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현 시간부로 111회차 회계 2급 이론시험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